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새로 샀거든요. 음, 며칠 뒤에 인천 교육청은 아니죠. 내용을 아직 잘 모르겠는데 파악 중인데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거든요. 물 좀 떠놓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 쓰려고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혹시나 유튜브 그동안 뭐 잘 안 올렸죠. 잘 안 올렸는데 그나마 올린 것들도 마이크가 좀 엉망이었거든요. 주변 소음도 많이 들어가고 목소리 잘 안 들리고 키보드나 뭐 마우스 클릭 소리만 잔뜩 들어가는 정말 옛날식 마이크를 쓰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하나 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 수십만 원짜리의 멀쩡한 마이크를 산 건 아니고요. 몇만 원짜리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해도 될 만한지 성능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프로그래밍도 아니고요, 코딩도 아니고요. 예, 뭐 그런 영상은 자제하기로 했으니까 그 영상 외에 다른 주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주제. 얼마 전에 최근 영상 중에 에크모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역시나. 뭐 전문 분야도 아니고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재밌는 분야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주로 다루는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죠. 예. 지금 이 마이크가 무선인데,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인데, 대략 1시간 정도는 녹음이 돼야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2시 15분. 한 1시 15분까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는 것보다는 주제가 그래도 있어야지 되니까요. 예전에 그 제 유튜브 채널의 그 기본 기본 주제는 코딩이잖아요. 랩뷰나 뭐 관련된 프로그래밍, 코딩 뭐 이쪽인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깔리는 그 시점에 그 병역 특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 회사의 그 오너, 젊은 오너분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들어와서 젊게 회사를 딱 물려받았는데 그분의 뭐랄까요? 성견지명은 아니고 성견지명이라고 봐도 되죠. 뭐 당연히 인터넷이 꼭 필요한 시점이 곧 올 거다 하고서 그 회사의 인터넷을 완전 우리나라의 완전 초기거든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관련된 사람이나 겨우 쓸까 말까 하거나 관련 부서, 관련 기업만 좀 시작할까 말까 했는데 그 회사는 일반 직원들을 상대가 아니고 대상으로 직원이 그 당시에 한 안양에 그 회사가 있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300에서 5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관리직 직원들이 한 10분의 1은 됐겠죠. 한 10%에서 20%는 됐죠. 그 많은 직원들한테 인터넷을 쓸 수 있게 인터넷을 깔았어요. 야, 대단했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상당히 일찍 운 좋게도 일찍 접했죠. 그리고 그 전에 개인용 컴퓨터를 중학교 때 접했으니까 뜯어도 보고, 뭐, 저 어렸을 땐 그냥 뭐, 전자기기다 이런 거 있으면 전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화기. 뭐 그냥 부모님 몰래 뜯어보고 다시 수리해 놓고 조립해 놓고 뭐 그런 게 일이었으니까 중학교 때 컴퓨터를 계속 그 컴퓨터를 갖고 제 거다 하고서 쓰진 못했는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장만을 하셨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집에서 컴퓨터를 다뤄야지 된다. 뭐 직장에서의 큰 지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컴퓨터를 집에 가져다 놨는데 아버지는 뭐 컴퓨터 뭐 거들떠 볼 여유도 없죠. 그 당시에 컴퓨터가 세상에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과 같은 흐름을 그대로 타고 국내 시장에 컴퓨터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어디다 써? 뭐 이거죠. 막상 쓸 용도도 마땅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 아, 목이 잠겨서 안 되겠네. 지금 이게 블루투스 무선 마이크니까 제가 약 5m, 10m 거리에 물을 마시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겠습니다. 영상의 변화가 없고 그냥 쓸데없는 말만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자리 비우고 물 마시러 왔어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킥킥거리면서 계속 무리하게 녹음하는 것보다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한 모금 마시니까 좀 진정이 되네요. 자, 목이 좀 진정이 됐고요. 아, 오늘 그 황사 뭐 이런 게 온다더니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진짜 목이 확 잠기는 느낌?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황사 조심하시고요. 예. 어찌됐든 그 컴퓨터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초기에 접한, 운 좋게 접한 아버지의 직장과 아버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접했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그 PC를 다시 가져가셨어요. 예, 짧게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 6개월인가, 1년인가, 꽤 됐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는 형이나 누나들이 있는 집들은, 특히 형이 있는 집들은 막 컴퓨터를 대학에서 접하고서 막 컴퓨터를 한 대, 두 대 사던 시기가 딱 온 거죠. 그래서 친구 집에 딱 가면 컴퓨터가 있길래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 형도 뭔지 모르고 잘 못 쓰는데 제가 딱 켜가지고 도스 명령어 자라락 해주고 디스켓 3.5인치 뭐 이런 거 나오기도 한참 전이죠. 5.25야? 5.25죠. 5.25인치 디스켓 그런 거 복사해주고 막 그런 뭐 놀라고 막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대학 강의 시간에도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저는 그냥 그 전에 그걸 했으니까요. 이 얘기는 이제 컴퓨터 빨리 접했다. 인터넷 빨리 접했다. 예, 인터넷.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지나서 한 지금으로부터 한 글쎄요. 제 첫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30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25, 6년 전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당시 처음 막 생겨난 포털들에 올렸을 때 홈페이지 랭크가 쭉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홈페이지나 사이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랭크 자체가 뭐 의미가 없고 각각의 포털 사이트 알고리즘에 따라서 인기 순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 국내 홈페이지도 없고 전 세계에도 뭐 이렇게 홈페이지가 많지가 않으니까 개인용이든 회사용이든 구분 없이 그냥 좀 조회수 나온다 싶으면 그냥 그거에 따라서 순위를 화면에 쭉 배열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제가 그 당시 포털 기준으로 한 세 번째까지 올라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들도 기업체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지 뭐 이런 느낌이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아 회사마다 홈페이지는 당연히 있어야지 돼 이런 게 나왔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상당히 위로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는 당연히 뭐 쭉쭉쭉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저 끝에 있어가지고 예, 찾아보기도 힘든 그 상황이 바로 되긴 했는데 그렇게 IT 이런 흐름을 좀 빨리 접하고 빨리 익숙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수없이 많은 SNS를
이용을 했죠. 그 중에 오래된 SNS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SNS는 제가 거의 다 지웠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아, 내가 유튜브 채널 만들라고 구독자 막 1000명, 2000명, 10만 명에서 실버 버튼 받고 막 해야지 하고서 투자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상심이 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상태로는 솔직히 채널 이런 거 공들인다고 만들어 놓고 삭제하는 게 아무렇지도 감흥이 없어요, 아예. 왜냐하면 그 20여 년 전부터 그 당시에는 감흥이 있었죠. 야, 내가 홈페이지 3등까지 올렸는데 이거 계속 유지해야지. 하지만 쭉쭉 빠지는, 떨어지는 그런 걸 막 느끼고 상심도 크고 막 그 기간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있었어요. 그래서 SNS도 만들고 그냥 삭제해버리고 만들고 삭제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SNS라는 용어도 없었죠. 미니홈피도 한참 뒷얘기니까 싸이월드 뭐 이런 것도 한참 뒷얘기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전 천리안 뭐 이런 것들 그때부터 쭉 저는 그쪽은 거의 안 했는데 그래서 없앤 SNS 계정 말고 그나마 살아있는 것 중에 하나에 이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주제의 내용은 기후 위기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민 많이 했고, 저 또한 컴퓨터를 접한 시점 좀 지난 다음부터 그 이 기후에 대한 지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바뀌어 나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람들의 얘기, 그쪽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귀담아 듣고 저 스스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고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 기후 쪽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했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그냥 관심이 많았을 뿐이고 긴 시간 동안 짬날 때마다 고민을 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기후 위기를 근데 기후 위기에 제 생각하고 서양 기준의 기후 위기 전문가들의 의견은 계속 달랐어요. 저는 분명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가까이에 있는 선생님으로부터의 꾸지람,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이 왜 저렇게 접근하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뭐 지구 온도가 1도 오르면 어떻게 된다. 2도 오르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사실 그건 너무 그 정적인 마인드, 최소한 우주나 지구를 이해하려면 3차원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야지 되는데 1차원적인 얘기죠. 그 얘기들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왜 그렇게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걸 틀을 딱 정해놨는데 그 틀에 대한 공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서양 사람들의 역사가 짧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뭐 어떤 종교에서 뭐 인류는 6천년 됐다 뭐 이렇게도 최근에 늘리긴 했지만 뭐 잘해야 길어봐야 뭐 2000년에서 1000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서양 나라들은 서양의 그 역사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 분야는 누구 거야. 뭐 멋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는 뭐 중력을 알아낸 사람이 뭐 뉴턴이야. 그게 끝인 거예요. 원래는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면 뉴턴이라는 사람 같은 사람이 중간에 계속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서양의 역사는 짧기 때문에 아 요거는 이 사람이 다 생각해냈어. 인류 처음이야. 뭐 이렇게 포장을 하고 억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원래 그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위인전 이런 거 보면
위인전이 뭐 나오긴 했지만 그 학교 수업 시간이나 뭐 기타 여러 책들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어요. 뭐 세종대왕이다. 지금 아예 그냥 한글 하면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런 식으로 서양식 위인화가 다 됐죠. 근데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정리를 했다고 하고 그 한글의 잔뿌리들이 그 전에 어디 어디서 고려의 후손부터 고려 말기부터 여기저기 있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모였던 게 이제는 그때 정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서양 기준으로는 야, 뭐 하나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어야지 왜 여러 사람이야. 아, 뭐 두세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지 도대체 역사가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교육이나 이런 거 교육 정치 외교 뭐 이런 거 선진화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발명품이나 하나의 공적을 위인한테 몰아주기 이 작업을 한 거죠. 예. 근데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서양 사람 몇몇이 야 이거 지금 기후 변화야 얘기했어. 그럼 그 공적은 그 상황은 모두 그 사람의 공적으로 만들어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야 0.5도 바뀌면 어떻게 되고 1도 바뀌면 어떻게 되고 2도 바뀌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해두면 그냥 그걸 유지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정치적인 그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건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 역사가 그렇게 짧고 서양도 짧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큰 틀이 그냥 스스로를 족쇄는 함정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끔씩 논문이나 이런 기사 보면 지구의 변화가 정적인 온도 변화로 언급이 안 되는 것들도 요즘은 간혹 나와요. 요즘 좀 많이 바뀌었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그거였는데.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온도가 바뀌고 났더니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는 정적인 온도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오른다고만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T. 얼마나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이 오르고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 내려가느냐. 그 온도 변화 폭.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온이 올랐을 때의 맥스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냐. 요 사이클의 진폭, 주기 이런 게 다방면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만한 얘기가 일화가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 그때 좀 괜찮게 잘한 게 그거 들여놓는다고 해도 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정부 모든 부처가 민간인들한테 이거 쓸 사람하고 손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저도 그거 뭐 운영할 여유는 그때 없었으니까 뭐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래도 그때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슈퍼컴퓨터를 주면 슈퍼컴퓨터 처음 들어온 그 의도가 도입한 의도가 예, 기상, 기후, 날씨 예측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 예측 당연히 저도 관심 있는 분야라 그 슈퍼컴퓨터를 주면 대신 OS나 사용하는 언어는 제 맘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단서가 붙었는데 그래서 안 됐어요. 그 담당 공무원인지 그분이 목소리가 기억 안 나는 거 봐서는 아마 이메일이 왔던 것 같은데 이메일로 자기네 이거는 이 OS에 이 프로그램에 지금 세팅해서 들어온 거다. 요거를 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 당연히 저는 그것까지 공부해서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서 그걸 공부하고 뭐 한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네 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그걸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예측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측이라 하면 제 개인적인 호기심에 대한 충족이지,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보는 날씨를 예측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개인적인 호기심은 무엇이냐? 이거 다 예전에 SNS에 다 올리고 결론까지 내고 했던 내용들인데, 예, 오늘 특별히 올릴 만한 내용이었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주제를 그냥 한번 쭉 떠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이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SNS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오래돼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얘기할 뿐이니까 재미는 없어요. 주소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예전에는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한 60% 정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얘기하기가. 예전에는 뭐 단순히 해수면이 올라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의 기후 특징을 다 예상하는 내용들이라 예, 사람들이 뭔 헛소리냐 대부분 그랬거든요. 솔직히 그 욕에 대한 필터링이 지금은 많이 생겨서 없어졌지만 예전에 필터링 없던 시절에는 그냥 쌍욕이죠 뭐. 그냥 헛소리에 대한 그냥 감정 배설 뭐 이런 내용밖에 없었는데 지금 만약에 올린다면 뭐 그래 나도 알아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그 이 얘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하려면 글쎄요. 이 얘기부터 하고 가죠. 이게 이미 많이 지나간 이야기니까 앞뒤 다 자르고 이 부분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해야 여러분들도 저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나오잖아요. 한쪽에 지도를 제가 다른 모니터에 지도를 하나 띄워놓고 확인할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또 엉뚱한 걸 확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이제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직선 거리로 한 300 몇십 킬로미터예요. 그 얘기는 한반도 요 짧은 쪽 기준으로 하면 한 600m, 600km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위성을 쏘잖아요. 우리나라도 위성 요즘 많이 쏘고 덕분에 고화질 로켓이 날아가는 그 상황을 고화질로 볼 수가 있는데 뭐 큰일 났네. 이번 주 목요일이 원래 그 교육이었는데 금요일로 바뀌긴 했는데 괜히 오늘 미세먼지를 들이마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처음 나로 우주센터에서 로켓을 뭐 러시아 쪽 해가지고 받을 때는 카메라맨들이나 뭐 방송국도 뭔 생각인지 그걸 찍지를 못하더라고요. 원래 그 날아가는 궤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궤적으로 카메라 펜틸트를 제어하면은 쭉 확대 하다 해서 이제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한테 그거를 좀 해달라 해갖고 민간인이 그 장치를 사비로 했는지 그걸 만들어 갖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는 방송사들도 그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육안으로는 당연히 볼 수 없는 상태, 카메라 좀 최대한 키워서 볼 수 있는 상태까지 이제는 고화질로 로켓이 날아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부터는. 그러면 로켓이 어떻게 날아가냐면 처음에는 직선으로 쭉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으로 누워요. 예. 이 지구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두고 쭉 날아가다가 옆으로 누워요. 그럼 사람들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 로켓 인공위성이 한 이쯤 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냐면 우주에서 찍은 지구 뭐 우주여행 한다는 미국인들이 지구를 찍으면 지구가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다 그거는 엄청난 렌즈 기술이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우주왕복선 있죠. 우주왕복선이 기본적인 고도가 더 올라갈 때도 물론 있는데 대부분 500km, 600km 그 안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부자들이 한다는 무중력, 우주여행 하는 거 있잖아요. 비행기 같은 걸 타고 올라가서 우주까지 올라가서 우주를 체험하고 내려온다. 사실은 그게 이런 우주여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딱 생각되는 정말 우주여행인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 거의 300km에서 500km 사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대한민국 여기 보이잖아요. 요 정도가 500km, 600km니까 요 정도. 요 정도 떠 있는 거죠. 지구 표면에서 요 정도 마우스가 보이는 정도. 또는 그거보다 더 아래에서 무중력을 체험한다. 말 그대로 그냥 높이 올라가서 자유낙하 한다는 거예요. 비행체를 자유낙하하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상대적인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정말 우주에 중력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건데. 요 정도예요. 어찌됐든. 그리고 그 아래에 대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지구 표면보다 살짝 위가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지구에서 살짝 떠 있는 상태까지만 이제 대기가 있는 거예요. 뭐 넉넉하게 막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미세하게 얇은 층이죠, 얇은 층. 지구는 사실은 얇은 층으로 살짝 감싸져 있는 상태? 그건데 왜 지구 온난화가 왔느냐부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구 온난화면 뭐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다. 뭐 타르, 그러니까 석탄 연료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석탄이든 석유든 이런 대기를 오염시키고 탁하게 만드는 물질을 계속 대기로 방출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질 못해가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다. 그러니 공장들을 줄여라. 자동차를 줄여라. 매연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 얇은 막이 점점점 탁해지면 태양의 열기, 태양의 빛이 못 들어오죠. 그러면 지구는 오히려 기온이 오르는 게 아니고 내려가야 돼요. 실제로도 그렇고 지구가 지금 야 1도 오르는데 1.5도 오르는데 이런데 계속 꾸준하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추워지고 차가워지고 뭐 그런 현상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태양빛이 제대로 그냥 필터 없이 그대로 들어오면 예. 화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것처럼 기온이 뭐 수백 도, 최소한 뭐 100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태양빛이 사라지면 영하 수십 도에서 수백 도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대기를 탁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지구의 기온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선진국에서 이미 엄청난 공해를 성장과 함께 만들어대고 그 뒤에 후발 국가들한테 야, 지구가 지금 기온이 올라서 큰일 나니까 공장 같은 거 돌리지 마. 대기 오염물질 방출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지구 그 방출한 거를 따지면 사실은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거거든요. 이 얘기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 그 정치적인 방향성이고요. 유럽인들의 마인드를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유럽인들은 지구의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고 추가로 자신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공장들을 이 제3국가로 쭉 후발 국가들로 이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몸에 해로운 것들은. 그렇게 얻어진 거는 급격한이죠. 예. 서서히가 아니고 급격한 지구 기온의 상승을 막기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구의 기온 상승의 실질적인 주범, 원인은 대기 오염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염 물질들이 아니고, 예, 지구의 극지방에 모여 있는 특정 가스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 온난화를 만든 주 원인은 두 가지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북극 있잖아요. 지금 얼음이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가 이제 뭐, 유럽이죠. 북유럽, 뭐, 영국도 있고, 여기 뭐, 캐나다 위쪽, 우리나라 여기, 러시아 있고, 여기가 원래는 지금은 진짜 얼음이 이렇게 확 없어졌는데 예전엔 거의 다 얼음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긴 거의 다 얼음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욕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럽에서 미국을 가고 싶은데 일로 못 지나다녀요. 배는 당연히 못 지나다니고 비행기도 못 지나다니죠.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뭐 여기서 다룰 만한 길이나 내용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배가 못 지나다녀요. 만약에 배가 다닌다면 우리나라, 일본, 뭐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을 그 당시 안 했으니까 빼고 일본, 미국, 유럽 여기 여기로 배가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일로 못 다니고 영국에서 절로 삥 아프리카 뺑 돌아오든가 아니면 지중해 해갖고 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한참 와갖고 일로 가서 일본이나 아시아 쪽으로 물건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북극으로 다니면 정말 가깝거든요. 아, 이게 영국이네. 아까 여기 영국이라고 얘기했네. 더 가깝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다.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아시아 쪽으로 간다. 이렇게 오면 얼마나 가까워요. 못해도 반 이상 줄죠. 항해 거리가. 그래서 이 얼음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공들이 없었죠. 쉐빙선으로 잘라서. 왜냐면 엄청난 빙하가 떠다니다가 배랑 충돌하거나 부두로 항구로 오면 안 되니까 그 이유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막 쪼갠 거죠. 아, 근데 이 쪼개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겨울 되면 다시 얼어요. 아,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빙하들, 얼음들을 다 녹이면 좋겠는데 방법이 뭘까? 그래서 생긴 게 있어요. 여기에 북극 기준으로 이 부분에 특정 가스가 모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치했어요. 의도적 방치지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 100년 전 얘기예요. 저 세대도 아니고 완전 오래된 얘기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정말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들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이미 저보다 더 오래전에 깨닫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태지, 정말 나쁜 짓 해놓고 그냥 아직도 나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오해가 될까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당시에 잘 살던 나라들, 지금도 잘 사는 이 나라들은 북극에 얼음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그 욕심이 어디서 나왔냐? 뭐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요. 그 욕심은 뭐냐면 온실가스 중에 프레온류의 가스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참 쓰기 편하고 돈벌이 잘 된 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적도, 적도에 가깝게 살던 사람들은 여기가 너무 덥잖아요. 저 북반구의 저 위쪽과 달리 여기는 아래는 너무 더우니까 여름에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인구수나 문명이나 다 그냥 고만했다가 그냥 좀만 더 더워지면 그냥 사라지고 살기 정말 힘든 그 부분이 무더위, 습기 이거였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사실은 가습기가 있긴 했는데 그걸 또 좀 수정해가지고 에어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습기. 좀 전에 가습기가 있다고 그랬나요? 가습기가 아니고 제습기죠. 제습기의 기본 원리가 되는 유사 제습기는 원시적인 형태로 그전에도 있었는데 제습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습기에 이어 에어컨까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업적으로 지금 다 남아져 있는데 이건 유럽식이에요, 완전히. 위이나 영웅화는 역사에 자신들의 그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류의 최대의 오점이 되겠죠. 유명해지고 역사책에 남고 싶어 하는 그 작은 욕심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에어컨은 그래도 프레온 가스를 좀 적게 쓰는 거였는데 창문형 에어컨 뭐 이렇게 만들고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으로 가버렸는데 설비죠. 에어컨이 아니고 시스템 설비, 에어컨 설비, 공기조화 설비 이쪽으로 갔는데 그걸 또 가져다가 당장의 기능에 욕심을 부린 일본인이 분리형 에어컨을 만들고 프레온 가스를 기존에 대비 몇 배에서 몇십 배를 그냥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에어컨의 그 기본 틀은 일본에서 다 만들어진 건데 그 에어컨을 처음 개발하던 시점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에어컨 안에 프레온 가스 그리고 프레온 가스를 생산할 때 이송할 때 연구 개발하면서 만들 때 폐기할 때 사용할 때 엄청난 양의 프레온 가스를 지구 환경에 쏟아냈어요. 덕분에 적도도 이제 살만하죠. 에어컨 달면. 그래서 지구 인구수가 확 늘긴 했죠. 근데 프레온 가스가 막 섞여서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걔네들은 무게가 다른 공기를 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 몰려요. 그 몰린 곳이 이제는 극지방인데 북극 쪽에 대부분 지금 몰려 있고요. 이 정도 돼 있죠, 지금. 원래 요만했는데 저 어렸을 때 가면서 요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이만해요. 꾸물꾸물하면서 위치가 바뀌지만. 그리고 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해결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프레온 가스 덩어리가 남극에도 생겼었어요. 근데 그 서양의 연구 인력들과 엄청난 노력으로 걔네들을 밀어냈죠. 밀어낸 게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걸 쭉 빨아다가 어디로 해결할 할 수가 없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거. 어찌됐든 그거를 잘 밀고 해갖고 밀려난 가스들은 다시 북극으로 달라붙었죠. 사라진 건 아니고. 지금 북극에 그래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의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태양빛이 이 상태로 들어오면, 이쪽에서 들어오면 바로 오는 빛이 예전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덜 들어오죠. 공기가 탁해졌으니까. 근데 위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요 사이로 빛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따다다다다다다 벽돌놀이 하는 것처럼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뭐 태양빛이 반대로 지구가 이렇게 반대로 돌고 있을 때는 반대쪽으로 따다다다다 완전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 쪽으로는 엄청난 강한 태양빛 에너지가 들어오고 대기에 의해서 그 에너지는 좀 갇혀 있고 예, 극도로 뜨거워지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서 북극의 빙하들은 한순간에 다 녹아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다 녹았습니다. 정말 급격히 녹았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나마 있는 것도 싹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이것 때문에 득보는 구역이 있긴 있어요. 북반구의 높은 지역에 이쪽에 예전에 추워서 못 살던 그 동네가 이제 살만해요. 살만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추위보다는 열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구역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약간 위에 추워서 못 살던 동네들, 살기 힘들던 동네가 이제는 약간 따뜻해지는, 살만해지는. 일본 이쪽 위쪽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얼음의 땅이었고 눈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게 결론은 뭐냐? 뭐 이건 지금 이미 이뤄진 사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에 대한 얘기 뭐하러 기분이 좋아지는 얘기도 아닌데 꿀꿀하게 뭐하러 얘기하느냐. 제가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그 SNS 얘기 중에 사실은 여기까지가 중간까지고요. 그 뒷얘기가 있어요. 그 뒷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뒷얘기 중에 일부 좀 빠른 학자들은 이미 예전에 얘기를 하긴 한 부분이 있긴 한데 뭐냐면 지금 북극의 얼음들이 녹았잖아요. 일단 얼음이 녹은 건 일단은 별도의 과정이라고 놔두고요. 모든 물체는 기체가 변화가 생기면 기체에 접한 액체가 변화하죠. 그리고 액체의 변화에 따라서 액체와 접한 고체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액체의 변화까지는 이미 이루어지는 상태고 뭐냐면 지구의 대기 온도가 올라가니까 북극이 녹아서 그 얼은 찬 물들은 바다의 해수면 깊은 곳을 통해서 스며든단 말이에요. 이 얘기도 좀 하면 긴 얘기인데 원래 바다 그 웜홀이라고 하잖아요. 웜홀이라는 그 컨셉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원래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 삶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당연히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 밀도들을 유지시켜주는 당연한 물리 현상 때문에 다른 물질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돼야만 하는 그 물질들 위치가 생겨요. 뭐냐면은 대, 그 기후위기 그 얘기를 떠나가지고 원래 예전부터 지구의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서서히 녹기도 하고 더 얼기도 하잖아요. 녹으면 옆에 있는 바닷물과 이렇게 쑥 섞이고 점점점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은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차가운 물은 아래로 들어가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물들이 서서히 밑으로 바닷속에 밑으로 쭉 들어가요. 그럼 들어간 만큼의 양의 해수면을 올리면 점점점 따뜻한 물들이 서로 밀고 밀려서 그 옆에 있는 물들이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근데 위의 물들은 아주 넓은 영역의 문을 가지고 있는 거고 흐를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데 아래로 지나가는 차가운 물, 얼음물은 통로가 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좁아요. 그러면은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이 바다에 바닷속 깊은 어딘가에 공기 중에 제트기류처럼 엄청난 고속으로 흐르는 물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 니모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 봐도 나오잖아요. 이런 개념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차가운 물이 슉 빠르게 지나가고 그만큼 따뜻한 물들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그 부분을 채우고 이거는 이제 그 대기의 제트기류나 기후가 급격히 변하는 부분 그건 뭐 요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책에도 있고 그거 생략하고 그러면 차가운 물은 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기존의 바닷물도 차갑긴 한데 더 차가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기존 해적 깊숙한 바닷물의 온도, 원래 정해져 있던 온도보다 더 차가운 물이 들어갔을 때 그 온도 차가 이 지구 표면의 온도가 뭐 1도, 10도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예. 지금 기후학자들은 다 뭐 지구의 공기 온도가 오르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는 바다 깊숙한 곳에 물의 온도가 더 떨어지면 그리고 그 물 액체와 접해 있는 고체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고체가 왜 바뀌어? 온도가 떨어진다고 왜 바뀌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지구의 땅이죠. 멘틀, 지표면, 땅, 땅덩어리 아래는 또 가스층도 있고요. 액체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물도 아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스와 액화된 가스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운 물이 들어가서 그로 인해 변화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그만큼 따뜻한 물들을 옆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옆으로 보내진 물 때문에 특정 땅에 접해 있던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곳의 그 면적은 훨씬 더 방대한 거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얼음이 다 녹으면 이제 차가운 물이 들어가는 그 양이 확 줄어요. 그러면 바닷물의 온도는 점진적으로 이제는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지구의 공기가 급격히 올라갔다고 지금 경험하듯이 바닷물의 온도도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의 의견도
제 생각도 그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냥 지진이 더 많이 난다. 그리고 폭발적인 지진이 난다. 뭐 이런 거는 똑같은 의견이긴 하죠. 근데 그거 말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저의 그 관심사, 아까 그 관심이 있었다 예측하고 싶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뭐 할 수도 없고 물 건너간 얘기고 그냥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상상만 할 뿐인 건데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위쪽과 아래쪽에 지금 얼음이 엄청난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을 빼고 생각하면 사실은 단단한 고체 기준으로 하면 무게중심이 극지방으로 딱 맞춰져 있고 그 무게중심에 따라서 회전축이 정해져 있는 상태죠. 회전하는 물체, 무게중심이 딱 잡혀져 있는 물체, 그리고 어딘가에 접하지 않은 물체가 그 무게중심을 잡는다는 그거는 완전히 정말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인데 아주 미세한 스테이블한 영역에 겨우 딱 올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저 얼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전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음들이 다 사라지고 자전축을 유지할 만한 근거, 지지 기반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자전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각자 상상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어요. 지금 여기 남미 쪽이잖아요. 남극 대륙이고 요 지금 요 흐름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뭐 그 우주에서 날라온 위성이 해성이죠. 해성이 뭐 깎아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한 얘기로 저도 그런 거 하고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좀 꺾여 있어요. 궤도가 물체가 딱 때렸는데 순식간에 때려야지 되는데 때리는 것도 부족했는데 궤도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쁘게 딱 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에는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니구나. 어떻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딱 갈고 지나가겠어요. 그죠? 그럼 이건 왜 생겼을까? 이 흐름은. 그리고 제가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엔 그 위치 찾아서 기록도 해놓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땅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나오잖아요. 다들 아시죠? 어떤 동네 놀러 가면 분명히 고산 지역인데 땅을 파보면 조개들, 바닷속에서 사는 생물들에 대한 흔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다 근처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곳에. 그 얘기는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았던 적이 이 지구 역사 전체로 봤을 때 분명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저도 그 부분부터, 그 부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구는 주기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자전축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렸던 증거는 뭐냐? 예.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방향으로 엄청난 물이 이렇게 흘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적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적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물이 저렇게 이렇게 흐르려면 바닷물을 이렇게 흐르려면 이렇게 흘러서 아프리카에서 쪼개져서 물이 또 흘러나오고 유럽 쪽으로도 막
범람을 좀 하고 이쪽도 물에 좀 부분적으로 잠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지금은 완전 육지인데 예전에는 바다의 생명들이 살고 있던 그런 동네가 됐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서는 요 티베트 요쪽에 뭐 이렇게 산맥들이 쭉 있잖아요. 글로는 물이 당연히 못 넘어오고 요 중동 이쪽 아니 중동이래. 일부 열대에 가까운 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쭉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물이 더 범람하거나 하고 오히려 이쪽은 물이 다 갈라져서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 땅이 이제 물의 흐름을 막으니까요. 그럼 각도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예, 이쪽으로 요 방향이 되는 거죠. 어, 그 얘기는 남극 대륙의 물도 이제는 얼음, 눈, 빙하도 싹 녹고 적도니까요. 적도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남극 대륙이 사람이 살기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특정 위치들은 이제는 고산 지역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살만한 상태. 훨씬 더 춥고 완전히 적도가 되는 상태.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예, 이 영상을 지금까지 혹시 들으셨다면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내용도 내용이고 목소리도 이런데 저 마이크 테스트 하려고 녹음한 건데 지구의 코앞에 닥친 위기를 들으셨네요. 그거 아시죠? 그 기체의 변화, 기체와 기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거보다 액체가 액체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 훨씬 빠르죠. 그리고 고체가 고체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체가 또 액체한테 에너지 주는 거는 액체가 고체한테 에너지 주는 것보다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체로 갈수록 뭐든지 더 빨라지거든요, 사이클이. 인류가 한 100여 년 동안 지구 대기 공기의 온도의 변화를 느꼈다면 지구 바닷물의 변화는 느끼기도 힘들 정도로 벌써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끝나면 끝난다? 끝났다고 표현하기가 뭐한데 단숨에 고체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정말 짧은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안에 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단순히 전혀 뒤쪽 얘기는 전혀 제가 실적으로 뭐 계산을 해봤거나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은 그런 그냥 감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는 거. 예.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신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